19세기 중반 한양의 저작거리에는 아주 유명한 술주정뱅이가 하나 살았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갓은 삐뚤어졌고 대낮부터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시정잡배들과 어울려 노는 남자. 사람들은 그를 보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어이, 저기 상갓집게 지나간다. 상갓집게 주인이 없어 장례식장을 기웃거리며 남이 먹다 버린 술과 밥을 구걸해 먹는 처량한 신세. 그런데 놀랍게도 이 치욕적인 별명으로 불리던 남자는 왕의 피를 이어받은 왕족이었습니다. 바로 훗날 고종의 아버지이자 조선을 호령하게 될 흥선대원군 이하응입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흥선대원군은 어떤 모습입니까? 쇄국 정책을 펼치고 척화비를 세운 고집불통의 늙은 호랑이, 서슬퍼런 권력으로 며느리 명성황후와 대립했던 강력한 카리스마의 소유자입니다. 하지만 그가 권력을 잡기 전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철저하게 미친놈 행세를 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왕실의 종친이라는 사람이 양반 체면은 고사하고 중인이나 평민들이 모인 술판에 끼어들어 한 잔만 줍쇼 하고 구걸을 합니다. 어떤 날은 안동 김씨 세도가의 잔칫집에 불쑥 나타나 먹을 것을 달라고 떼를 쓰다가 하인들에게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길거리에서 왈패들에게 멱살을 잡혀 옷이 찢어지고 흙투성이가 되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당시 한양 사람들조차 혀를 찼습니다. 왕족이라는 작자가 어찌 저리도 타락했단 말인가. 저 사람은 이제 끝났다. 그냥 미치광이일 뿐이다. 모두가 그를 비웃었고 모두가 그를 경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비굴한 웃음 뒤에 감춰진 이하응의 진짜 눈빛을 말입니다. 그가 흘린 침과 눈물은 타락의 증거가 아니라 살기 위해 마셔야 했던 쓴 독약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하응은 왜 스스로 개가 되기를 자처했을까요? 왕족의 자존심을 헌신짝처럼 내다버리고 왜 바닥을 기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생존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안동 김씨가 모든 권력을 쥐고 흔들던 세도 정치의 절정기였습니다. 그들의 눈밖에 난 왕족, 조금이라도 똑똑해 보이거나 야심이 있어 보이는 왕족은 여지없이 역모로 몰려 죽어나갔습니다. 똑똑한 왕족은 제명에 못 죽는다. 이것이 당시의 불문율이었습니다. 이하응은 보았습니다. 자신의 친척들이, 형제들이 어떻게 비참하게 제거당하는지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철저하게 바보가 되어야 한다. 아무런 야심도 능력도 없는 찌질한 파라코가 되어야만 저들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다. 이때부터 이하응의 지독한 연기 인생이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는 거울을 보며 다짐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나는 개다. 나는 아무 생각 없는 미치광이다. 그리고 문을 나서는 순간 그는 완벽하게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역사 미스터리 추적자는 조선 역사상 가장 처절하고도 완벽했던 연기자 이하응의 10년을 추적하려 합니다. 상갓집게라는 가면 속에 숨겨둔 호랑이의 발톱. 그가 어떻게 안동 김씨의 눈을 속이고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권력의 정점까지 기어올랐는지 그 소름 돋는 인생 역전 드라마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당시 안동 김씨의 권세가 어느 정도였길래 왕족인 이하응이 이토록 비참하게 엎드려야 했을까요?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철종조차 그들 앞에서는 숨소리 한 번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모든 관직은 안동 김씨 일가가 독차지했고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지방 수령자리 하나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그들은 조선의 하늘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서슬퍼런 시대의 왕족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이하응은 살기 위해 그 저주받은 운명을 스스로 비틀어버리기로 합니다. 그는 일부러 안동 김씨 가문의 핵심 인물인 김병기의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빈손으로 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자존심은 집에 놔두고 오직 비굴한 웃음 하나만 챙겨 들고 갔습니다. 어느 날 김병기의 집에서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당대 내로라 하는 권력가들이 모두 모인 자리, 술 냄새를 풍기며 이하응이 나타났습니다. 좌중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습니다. 경멸과 조소,
귀찮다는 눈빛들. 하지만 이하응은 아랑곳하지 않고 헤헤거리며 김병기에게 다가가 술 한 잔을 청했습니다. 대감, 저도 목이 마른데 술 한 잔만 적선해 주시지요. 왕족이 신하에게 술을 구걸하는 기막힌 상황. 김병기는 그런 이하응을 빤히 내려다보다가 마지못해 술잔을 채워주며 뼈있는 농담을 던집니다. 흥선군, 체면 좀 차리시오. 왕실의 어른이 어찌 이리 시정잡배처럼 구십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좌중에서는 폭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주먹이 부들부들 떨릴 법도 한 상황. 하지만 이하응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 크게 웃으며 넙죽절을 했습니다. 하하하. 대감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염치는 잠시 잊었습니다. 한 잔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가장 끔찍한 굴욕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심지어 김병기가 실수로 혹은 고의로 이하응의 옷에 술을 쏟거나 모욕을 주어도 그는 화를 내기는커녕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으며 맛있다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안동 김씨들은 그런 그를 보며 안심했습니다. 저놈은 진짜다. 진짜 미친놈이야. 저런 놈을 경계할 필요는 없겠어. 그들이 방심의 웃음을 터뜨릴 때 이하응은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새기고 있었습니다. 김병기, 김좌근, 내 이 치욕을 뼈에 새겨 훗날 너희의 피로 씻으리라. 이하응의 이중생활은 집박에서만 계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기 위해 파라코 생활을 하며 시정잡배, 왈패, 상인들과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타락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술판에서 백성들의 진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세도 정치에 신음하는 백성들의 분노, 썩어빠진 관리들의 비리, 무너져가는 조선의 현실을 가장 밑바닥에서 체험한 것입니다. 낮에는 양반들에게 굽실거리며 목숨을 구걸하고 밤에는 왈패들과 어울리며 세상을 읽는 눈을 키웠던 시간. 남들은 그를 상갓집게라 불렀지만 사실 그는 어둠 속에서 발톱을 갈고 있는 호랑이였습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안동 김씨의 권력이 영원하지 않을 것임을,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틈이 생길 것임을. 그렇게 10년, 긴긴 인내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하응의 귀에 심상치 않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궁궐의 주인, 철종의 건강이 위독하다는 정보였습니다. 후사 없이 병들어가는 왕, 이것은 곧 권력의 공백을 의미했습니다. 이하응은 직감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 그동안 바보 행세를 하며 숨겨왔던 호랑이의 눈빛이 마침내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술병을 내려놓고 아주 은밀하고 위험한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바로 왕실의 최고 어른이자 안동 김씨에게 원한을 품고 있던 조대비에게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1863년 12월,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던 어느 날 궁궐에서 비보가 전해집니다. 강화도령 철종이 33세의 젊은 나이로 후사 없이 승하한 것입니다. 조선 팔도는 슬픔에 잠겼지만 권력의 심장부인 한양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다음 왕은 누가 될 것인가? 안동 김씨 세력은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줄 만만한 왕족을 미처 정해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안동 김씨가 우왕좌왕하던 그 짧은 틈을 타번개처럼 움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상갓집계 흥선군 이하응이었습니다. 그는 철종이 숨을 거두자마자 이미 포섭해둔 궁녀들을 통해 왕실의 최고 어른인 조대비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그리고 안동 김씨들이 대책회의를 소집하기도 전에 조대비의 명으로 이하응의 둘째 아들, 명복을 차기 국왕으로 지명한다는 교지가 전광석화처럼 내려집니다. 그가 바로 고종입니다. 안동 김씨들은 뒤통수를 세게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아니, 그 상갓집계 아들이 왕이 된다고? 하지만 그들은 애써 위안했습니다. 괜찮다. 아비가 그 모양이니 그 아들도 뻔하지 않겠나. 오히려 다루기 쉬울 것이다. 그들은 여전히 이하응을 자신들의 발밑에 있는 술이나 얻어먹는 파라코로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들은 호랑이를 고양이로 착각하고 대문 안으로 들인 것입니다. 고종이 즉위하던 날 흥선군은 마침내 대원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궁궐문을 들어서는 그의 모습은 사람들이 알던 그 파라코가 아니었습니다. 찌그러진 가태신 위험 있는 사모관대를 쓰고 비굴한 웃음기 싹 걷어낸 서늘한 표정. 그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안동 김씨들은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속았다. 저놈은 미친 게 아니었어. 미친 척을 했던 거야. 대원군이 권력을 잡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지난 10년 묵은 칼을 뽑아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조정회의에서 신하들을 내려다보며 사자후를 토해냈습니다. 나는 천리를 끌어다 지척을 삼고 태산을 깎아내려 평지를 만들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천리 밖으로 쫓겨난 왕족 종친들을 다시 불러들여 지척인 조정에 앉히고 태산처럼 높아진 안동 김씨 가문의 권력을 깎아내려 평지처럼 평평하게 만들겠다는 무시무시한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날 이후 조선의 전국은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60년 세도 정치의 철옹성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원군은 안동 김씨의 핵심 인물들을 가차없이 숙청했습니다. 김좌근, 김병기. 자신에게 술을 부으며 모욕을 줬던 그들이 이제는 대원군 앞에서 벌벌 떨며 목숨을 구걸해야 했습니다. 대원군은 그들을 보며 지난날의 굴욕을 떠올렸을까요? 아니면 묘한 쾌감을 느꼈을까요? 그는 사사로운 복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파를 초월해 인재를 등용하고 양반들에게도 세금을 걷는 호포제를 실시했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세상이 바뀐다. 상갓집게가 썩은 양반들을 다 잡아먹는구나. 10년 동안 시장 바닥을 구르며 백성들의 피눈물을 직접 보았던 대원군이었기에 그의 개혁은 거침이 없었고 백성들의 가려운 곳을 정확하게 긁어주었습니다. 서원 철폐령을 내려 양반들의 소굴을 불태워 버렸을 때 유생들이 때로 몰려와 통곡하며 시위를 벌였지만 대원군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해치는 자는 공자가 다시 살아 돌아와도 용서하지 않겠다. 이 얼마나 통쾌한 한방입니까? 권력의 최정점에서 내뱉은 이 한마디는 그가 지난 10년 동안 가슴속에 품고 살았던 울분의 폭발이자 썩어 빠진 조선 사회를 향한 일갈이었습니다. 바보 연기를 집어치운 그는 이제 조선에서 가장 무서운 호랑이가 되어 포효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의 앞을 막을 수 없었고 누구도 감히 그에게 토를 달 수 없었습니다. 그는 왕 위의 왕, 살아있는 권력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권력이라는 술은 너무 독했던 걸까요?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탓일까요?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던 대원군의 호랑이 등 위에는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아들 고종, 그리고 자신이 직접 간택한 며느리 민비. 이들과의 관계가 심상치 않게 꼬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동 김씨를 몰아낸 자리에 이번에는 며느리의 집안이라는 새로운 외척이 자라나고 있었고 늙은 호랑이는 자신의 권력을 나누어 줄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날아오른 이카로스처럼 흥선대원군의 날개는 태양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 추락의 예고편은 너무나 화려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10년을 기어 권력을 잡은 남자가 이제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 아들과 며느리에게 칼끝을 겨누게 되는 비정한 운명. 과연 조선의 호랑이는 끝까지 승리자로 남을 수 있었을까요? 화무 11홍, 화무 11홍, 2호, 권불 10년, 권부 10년, 이라. 열을 붉은 꽃이 없고 10년 가는 권세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토록 서슬퍼런 칼날을 휘두르며 조선을 개혁했던 흥선대원군의 천하도 딱 10년 만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거대한 댐을 무너뜨린 것은 안동 김씨도 호시탐탐 조선을 노리던 서양의 함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직접 간택한 며느리 명성황후 민자영이었습니다. 대원군은 며느리를 뽑을 때 딱 한 가지 조건만 받습니다. 외척 세력이 없는 한미한 집안의 규수일 것. 자신이 안동 김씨에게 10년 넘게 당한 서름이 있으니
처가 덕을 볼 수 없는 고아나 다름없는 민자영을 며느리로 들인 것입니다. 그녀가 얌전하게 내조만 하며 자신의 말에 순종할 줄 알았겠죠. 하지만 그것은 늙은 호랑이가 또 다른 젊은 호랑이 새끼를 제 굴로 들인 꼴이었습니다. 명성황후는 시아버지 못지않은, 아니 시아버지를 능가하는 정치적 야심가였습니다. 고종이 20살이 넘어가자 명성황후는 남편의 귀에 대고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춘추가 20이 넘으셨는데 언제까지 아버님 뒤에 숨어버린 왕 노릇을 하실 겁니까? 이제 대원군을 물러나게 하고 전하께서 직접 정사를 돌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왕의 도리입니다. 이 말은 고종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유림의 거두 최익현이 대원군의 실정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리자 고종은 기다렸다는 듯이 기제부터 내가 직접 정사를 돌보겠다고 친정을 선포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권력의 정점에서 뒷방 늙은이로 밀려난 대원군. 자신이 만든 왕에게, 자신이 선택한 며느리에게 뒤통수를 맞은 꼴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온현궁의 시아버지와 경복궁의 며느리 사이에는 피 튀기는 전쟁, 이른바 궁중암투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이 싸움은 점잖은 정치투쟁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였습니다. 대원군이 경복궁으로 들어오는 식자재에 독약을 넣으려 했다는 소문이 돌자 명성황후는 수라상 검식을 강화했습니다. 반대로 명성황후가 무당을 궁으로 불러들여 굿판을 벌이고 국고를 탕진하자 대원군은 묘사스러운 여우가 나라를 말아먹는다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심지어 대원군의 집에 누군가 폭탄을 던지는 테러까지 발생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집에,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자객을 보내는 콩가루 집안. 백성들은 혀를 찼습니다. 그렇게 대원군이 이빨 빠진 호랑이로 웅크리고 있던 1882년, 드디어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지모군란입니다. 신식 군대인 별기군만 우대하고 구식 군인들에게는 13개월이나 월급을 주지 않다가 겨우 준다는 쌀에 모래와 결을 섞어주니 군인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민비와 그 일족을 쳐죽이자 성난 군인들이 궁궐로 쳐들어갔고 명성황후는 궁녀옷으로 갈아입고 충주로 부랴부랴 도망을 쳤습니다. 고종은 사색이 되어 아버지 대원군을 다시 불렀습니다. 아버님, 제발 이 난리를 수습해 주십시오. 무려 9년 만에 귀환. 대원군은 위풍당당하게 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난동을 부리는 군인들을 단숨에 제압하고 제일 먼저 며느리의 생사부터 정리했습니다. 충주로 도망간 명성황후가 살아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는 중전이 난리통에 죽었다고 공포해버립니다. 그리고 국장, 장례식, 을치를 준비를 시킵니다. 살아있는 며느리의 장례를 치러 다시는 궁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려는 무시무시한 계략이었습니다. 내 며느리는 죽었다. 시체 없는 관이라도 묻어라. 하지만 대원군의 33일 천하는 비참하게 끝납니다. 도망친 명성황후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청나라에 밀사를 보내 SOS를 쳤습니다. 시아버지가 반란을 일으켰으니 제발 도와주세요. 조선의 내부 문제에 외세인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인 것입니다. 청나라 제독 오장경과 마건충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한양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대원군을 안심시키기 위해 남대문 박청나라 진영으로 오셔서 회담을 하시지요 라고 정중하게 초대했습니다. 대원군은 호위병도 없이 가마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이 함정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청나라 진영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돌변했습니다. 마건충은 대원군을 강제로 가마에 태워 제물포 항구로 납치했습니다. 대원군이 이게 무슨 짓이냐? 나는 조선 국왕의 아버지다 라고 고함을 쳤지만 청나라 군사들은 그를 짐짝처럼 다루며 강제로 배에 태웠습니다. 배가 조선의 바다를 떠날 때 대원군은 갑판에 서서 멀어지는 조국을 바라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전 안동 김씨의 가랑이 밑을 기면서도 지켜냈던 자존심이 외국 군대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중국 텐진으로 끌려간 대원군. 그의 유배 생활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좁은 방에 갇혀 풍토병에 시달렸고 입에 맞지 않는 음식 때문에 배를 앓았습니다.
그는 고종에게 수차례 편지를 썼습니다. 주상, 내 몸이 병들어 죽게 생겼소. 제발 나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시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명성황후가 시아버지가 돌아오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았기 때문입니다. 대원군은 난초를 치며 울분을 달랬습니다. 이때 그가 그린 성난도를 보면 난초 잎이 마치 창검처럼 뾰족하고 거칩니다. 붓끝에 먹물 대신 자신의 원한을 찍어 그린 것입니다. 그는 텐진의 밤하늘을 보며 복수를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내 살아서 돌아간다면 기필코 이 치욕을 갚아주리라. 3년 뒤 국제 정세가 바뀌면서 대원군은 겨우 귀국길에 오릅니다. 하지만 돌아온 조선은 그가 알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를 반기기는커녕 죄인 다루듯하며 운현궁에 감금해버렸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외부 사람과의 접촉도 철저히 차단되었습니다. 호랑이는 이제 철창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1895년 조선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이 일어납니다. 일본 낭인들이 경복궁을 습격해 명성황후를 시해한 들미사변입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만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대원군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새벽에 일본군이 운현궁의 담을 넘어 대원군의 침소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자고 있던 노인을 강제로 끌어내 가마에 태우고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것이냐? 내 며느리를 죽인 놈들의 앞잡이가 되란 말이냐? 대원군은 거부했지만 힘없는 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처참하게 살해당하던 그 시각, 시아버지는 일본군의 허수아비가 되어 궁궐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평생을 으르렁거리며 싸웠던 며느리였지만 외세의 칼에 그토록 비참하게 죽기를 바란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 앞에서 대원군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승리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뼈를 깎는 참담함이었을까요? 을미사변 이후 대원군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말문을 닫았습니다. 권력도, 복수도, 야망도 모든 것이 부질없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뒤인 1898년 흥선대원군 이하응은 79세를 일기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합니다. 그가 죽어가던 날 운현궁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숨이 넘어가는 순간 그는 아들 고종을 찾았습니다. 주상이 보고 싶군. 주상이. 하지만 고종은 끝내 아버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아니, 올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곡소리를 들으며 고종 역시 궁궐 깊은 곳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그의 장례식은 국장으로 치러졌지만 분위기는 쓸쓸했습니다. 상갓집계로 시작해 조선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고 다시 외국 군대의 포로가 되었다가 결국 아들에게 외면받은 채 눈을 감은 남자. 그의 관이 운현궁을 나설 때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조선의 마지막 불꽃이 꺼져서 나가는구나. 그가 10년을 기어오르며 잡으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무너져가는 왕조를 다시 세우겠다는 사명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무시당했던 왕족의 한풀이였을까요? 우리는 흥선대원군을 단순히 쇄국정책을 펼친 꼰대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한꺼풀만 벗겨보면 생존을 위해 미친 척 연기를 해야 했던 가장, 권력의 맛을 잊지 못해 자식과 싸워야 했던 비운의 아버지, 그리고 급변하는 세계사의 파도 속에서 허우적대던 조선의 마지막 자존심이 보입니다. 역사는 만약이라는 가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대원군이 권력의 정점에서 스스로 물러나 아들에게 힘을 실어주었다면? 만약 며느리와 손을 잡고 외세에 대항했다면? 조선의 운명은, 그리고 그 자신의 말년은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요? 권력은 잡는 것보다 놓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흥선대원군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쥐고 있는 그 주먹, 그 안에 든 것을 지키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 손을 펼 용기가 있습니까? 상갓집개와 호랑이, 그리고 쓸쓸한 아버지 사이, 그 어디쯤에서 치열하게 살다 간 남자, 흥선대원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미스터리 추적자였습니다.